안녕하십니까. 의료붕괴TV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2025년 1월 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붕괴TV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분들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신장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거는 지난 5월부터이고요. 사실은 이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말로 위원장은 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표가 그 후임이 결정이 되어야 수리가 되는데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대위원님들 너무 임상 로드가 많아가지고 한 분이 맡기는 너무 힘들겠다 하셔서 딱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되지 않고 과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 사표가 수리가 된 건지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계엄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후보자분께서는 계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계엄 사태 직후에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께서 시국선언을 2차로 냈습니다. 1차 시국선언에서 물러나라. 같은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사실 1차 시국선언에는 제가 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과연 정치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차에는 발기인으로 넣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저도 유튜브로 나중에 봤는데요. 안 되죠. 예, 그런 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안 됩니다. 뭐 정권이 어떻다, 뭐 좌파, 우파, 뭐 적어도 보수 정권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신데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엄 선포를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지난 2월 발표되었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그리고 이 필수 정책 패키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패키지에 의사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합의와 숙고 없이 발표된 그런 패키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월이 계엄 상태와 마찬가지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계엄 사태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상하시는지요? 참 어려운데요. 사실은 지금 의대 증원 사태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의대 증원은 결코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이야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해외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또 많이 밀려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늘어나는 정원이 결정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 과정 전후하여서 젊은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들의 인권을 무시해버린 것 그러면서도 밀어붙이는 것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의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43대 의협 회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의협이 이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 회장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시도 의사회장을 맡으신 분도 계시고 의협 회무에 매우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고 의협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태를 맞으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것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내가 지금까지 소위 서울의대 교수라는 말하자면 권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비대위원 활동을 시작했고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걸 손보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생겼고 관련한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소비자분들 만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아이디어가 말하자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들을 사실은 그 의협에 회무를 하셨던 분이나 소위 의료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원래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gat혀서 그야말로 연구하고 환자 보고 뭐 교육하고 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었는데요. 의료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원래 알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책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의대에 갇혀 있는 교수들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무를 책임지셨던 분들은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나오셔서 의협을 이끈다면 우리 의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분께서 나오셨다면 사실은 다른 교수님께 나가세요. 그래도 의협에서 저보다 조금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 안 나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꼭 교수여야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의협을 이끌어 오신 분들과는 다른 목소리가 이제는 의협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의협이 지금까지 이 사태가 이렇게 된 데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새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존의 의협의 집행부 리더들은 사실 갖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보이고 물론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도 그게 보이셨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모두 힘 모아서 의협을 바꾸고 그 의협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제대로 바꿔서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한 그런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협을 만들고 싶어서 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네.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의협 회장이 되신다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의협 회장이 되면 할 일은 당시의 의료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를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변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또 상임이사진 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받았던 얼마 전에 저희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진행했던 숙론회 장상현 사회수석이 출연했었죠. 왜 그 사람을 불러냈느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 사람을 불러낸 의료계 인사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부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의료 정책의 결정권자와 만나서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는 저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신 후보자들 중에서 저처럼 이 사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정말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심지어 장상현 수석까지 이 카메라 앞으로 끌어내고 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나서신다면, 다른 분들이 저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태에서 말씀을 해 오셨다면 그분께서 나오셔야겠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전까지 의협회장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요. 의협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 회장도 뭐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진료실에서 환자들 만나고 새로운 논문 나오면 읽고 우리 환자들한테 적용할 거 없나 생각하고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쩌다 보니 제 이야기가 언론에 쉽게 실리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뭔가 상황을 좀 의사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면 제가 지금은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금방 되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몇 달을 끌어왔는데 뭐 한두 번의 만남으로 되겠습니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만날 거고요. 근데 이전까지는 제가 뭐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라고 해도 1개 대학의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대표자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서 그 기사에 나온다고 해도 대표자가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들었고, 사실 해결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협 회장이 된다면 진정한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료계의 대표인 의료계의 대표 단체인 의협의 회장을 뽑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뭐 회비 내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분께서 뽑히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야 전 회원이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한 표 행사해서 뽑힌 회장이어야 진정하게 우리나라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힘으로 정책 결정권자를 만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으로 해온 이야기 그리고 정책 제안이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대 교수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협 회장이 되고자 했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개원하신 선생님들, 지역 선생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영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목소리 다 같이 들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모든 회원이 투표해서 얻어지는 의협회장,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4일 수요일에 이제 후보들 설명회를 하면서 선관위원장께 정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적어도 선거권은 우리 의협이 법정단체인 유일한 의사들의 대표단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안 냈다고 대통령 선거권 없는 것 아니듯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고, 선거위원장께서 대의원 회의에 제안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네, 현재 의대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대한 과제, 중대한 사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가장 중대한 사안은 사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가 들여다보니까 사실 문제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요 세 가지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사법 리스크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물론 모두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의협에서 변협, 그리고 뭐 판사님들, 검사님들의 모임, 이런 데요 저는 MOU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계만 똘똘 뭉치는 게 아니고 관련한 모든
집단과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저는 저 질문을 이해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의료, 지역 의료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마치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차 의료와 지역 의료가 강화되고 탄탄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환자분들을 돌려보낼 곳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상급 종합병원에 오지 않아도 가까운 의원병원에서 진료받아도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려면 수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사법 리스크가 해결돼야 되고요. 정말 이게 다 엉켜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가장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가?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를 손을 댈 건가? 그거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만든 정책 결정권자와 제일 먼저 만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파악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돈이죠. 근데 이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입니다. 네. 2월부터 의료 대란이 시작이 돼서 현재 10개월째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대란 상황이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촉발 자체는 2월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패키지 발표이지만 패키지의 내용이 그렇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그것보다는요, 이 정부의 태도가 문제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그 태도가 가장 문제죠. 그 태도는 없애지 않고, 그리고 이 패키지 자체에 대해서 왜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강행하고만 있는 정부의 태도죠. 뭐 정부가 마치 물러난 것처럼 호도를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이런 것을 거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휴학 처리 금지 명령, 이런 거를 거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이 한 겁박을 거둔 것밖에 없는데 마치 이제 외부로 홍보를 하기는 정부가 물러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물연대 등의 그 경험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의사 집단은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특징은 자기의 처방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의사 집단은 상명하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10개월 동안 지속된 의료 대란 속에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펼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광고에서 죄송하지만 SNUmed.org를 보시면 저희 활동이 거기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비대위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지난 3월 중순 정도였고요.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5월이었고, 그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수에 대한 단일된 안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또 연구 시작한 거 있고, 사실은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연구자들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적어도 하나는 나왔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KAMC 학술대에서 발표가 됐고, 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제대로 정상화가 된다면 1차 의료가 강화되고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고 한다면 의사수 늘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문지에도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정부가 그렇게 내놓으라고 했던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의대 정원에 대한 근거, 의대 정원 숫자,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 자체도 뭐 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양한 패키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고 관계하시는 뭐 의료계가 아닌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여러 차례의 심포지움, 포럼 진행하고 나올 때마다 저희 제안을 공부하고 이렇게 의견 모아서 보도자료도 내고 정부로도 보내고 의계특위에도 공문으로 보내고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치십시오. 의견 내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뭐 6월에 집단 휴진도 했죠. 전체 휴진, 뭐 일각에서는 그게 휴진이냐, 무기한으로 한다고 해놓고 일주일 만에 끝냈다고 이제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대로 된 휴진 했었고 일간지를 도배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 전공의들이 곧 처벌의 위험에 빠졌다는 믿을 만한 소식 여러 루트로 확인한 소식통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휴진을 한다고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전에는 상당히 활발했던 정부와의 소통이 딱 끊겼습니다. 정부는 소통을 끊고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고 저희가 휴진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얻은 거는 물론 의료계에서는 응원해 주셨지만 환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셨고 국민 전체가 불안해하셨습니다. 막상 휴진을 하고 보니까 저희 휴진할 때도 쉽지 않았거든요. 예약돼 있는 분들 다 연락하고 미룰 수 있는 분들은 미루거나 땡기고 또 다른 가까운 병원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십사 안내하고 하는 걸로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휴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휴진을 한다고 하고 일간지에 나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닫았다는 가짜뉴스에 정말 가까운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분이 못 오셔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인 거예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일주일의 진료를 비운 다음에 그 다음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의견을 물었을 때 처음에 휴진을 직접 하거나 또는 이제 중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휴진에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정말 90% 이상이 여기 동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 70~80%에서 이제 중단하자. 효과가 없고 피해가 너무 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부의 정말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했고요. 어떻게 하면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돼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발표하고 정부에 제안도 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 언론을 도배하며 휴진도 했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요. 서울대 교수 비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의협과는 조금 다른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독자적인 행보를 거르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협에는 뭘 하셨죠?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가지고요.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걸 했었고요. 의협이 무슨 행보를 했는지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의협에서 저희에게 뭔가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행사하고 할 때 이런 행사 한다 말씀드리기는 했고 저희가 행사할 때 심포지움하고 할 때 이제 의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쭤봐서 이제 저희 강대식 부회장님도 출연하시고 하셨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의협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좀 거론을 해주셨는데 의협이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협이 의료계 의사들에게 뭐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회비를 내야 되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저 회장 후보 나가겠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갔더니 나 회비 안 내서 선거권 없는데? 이런 분들이 반이 넘으셔가지고요. 슬픈 일이죠. 제가 그 선거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선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의협이 권익단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회비를 내야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협이 권익단체라면 우리 의사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직역이 있죠. 개원의, 봉직의, 대학 교수도 있고 전공의, 공보의 다양하게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의협은 과연 어느 단체의 권익을 내세우는 건가요? 의협이 권익단체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료계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익단체의 역할은 각 직역의 그 세부 단체에게 나누어 주고 의협은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정부와 협상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지금까지 의협 제대로 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일 열심히 해오신 선생님들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된 협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협상 자리에 나가신 분들 또 뭔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전권을 가지고 나가시는 게 아니고 딱 결정된 것을 관철시키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옵션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한 의협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신데요. 일부 전공의 의대생들이 대학 교수를 중간 착취자라는 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과 교수 사이에 감정의 골이 조금은 깊어 보이기도 한데요. 실제 감정의 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있다면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중간 착취자라는 표현은 전공의 선생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고 기사에서 어떤 경제학자인지 사회학자인지께서 먼저 쓰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는 저희도 착취를 당해왔으니까 최종 착취자는 아니고 중간 착취자였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저희의 정체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특히 이제 감정의 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세대 간의 갈등이 표현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에 정말 착취를 당하면서도 전혀 착취당하는 생각을 못하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뭐 날밤을 그 새면서도 즐겁게 했어요. 물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환자 즐겁게 보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또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전공 선생님들의 노동 상황이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의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간극이 있다면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졌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 자체를 개선을 해야죠. 전공 선생님들께서 돌아오셔서 수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전과 같은 상황이면 안 되죠. 근데 정말 수련은 수련으로 그리고 그 의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노동은 가능하면 시스템 자체가 요새 AI 이런 거 얼마나 잘 됩니까?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한테 시키고 꼭 의사가 해야 하는 의사 결정 예를 들어 수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련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그런 의료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 그리고 또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의대생과 전공의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지지 없이는 의대 증원 저지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 등에서도 어떤 것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대생과 전공의 지지를 어떤 방법으로 좀 이끌어내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과 만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공의 학생 선생님들의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상윤 수석과 토론회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토론회는 의도하신 대로 좀 잘 진행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설마요. 네. 그리고 또 이 토론회가 의협회장 출마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토론회를 했던 이유는 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어느 쪽이 맞는가?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국민이 바란다. 그래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입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국민에게 좀 보이고 싶었어요. 국민을 배심원으로 해서 누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가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싶어서 했던 행사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사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정부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가를 국민들께 보이는 일이었고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한편 이제 우리 의사 회원들께서는 답답하신 면이 있으셨을 텐데요.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청중들께서 막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토론회가 의협 출마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의협 출마에 영향을 준 것은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의협회장으로 출마하신 분들께서 의협을 새롭게 운영하실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 네, 이것이 출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출마를 결심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의협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네, 의협회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빠르면 1월 4일 또 조금 지체되더라도 1월 8일이면 마무리가 되는 스케줄인데요. 지금 정시 모집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을 살펴보면 회장 당선자가 나왔을 때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중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신입생 선발 중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시 접수를 했고 합격되신 분들이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선발 자체를 중지하는 것은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지 대신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선발에서 전에 의학회와 KAMC가 제안했던 것처럼 미충원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정시 모집에 있어서는 각 대학별로 판단하여서 2025학번, 2024학번 이 함께 수업을 받을 때에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가, 그 수는 얼마인가를 고려를 해서 각 대학이 그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관련한 여러분들이 함께 결정을 해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뽑아서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어른들이 정말 할 일이 아니죠.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한번 지금 입학하면 10년 동안 정말 극심한 경쟁을 겪어야 할 텐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 서로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계엄 선포가 되었을 때 저희가 그걸 예상하지는 못했죠. 그런 것처럼 상황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를 물으신다면 지금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소위 의료개혁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춘다고 정부와 결정권자들이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런 피해를 준 데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젊은이들도 정말 그럴까?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과연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트레이닝 시스템이 먼저 착취가 아닌 제대로 된 수련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들어와서 같이 이걸 개선하도록 하고 그걸 가능한 한 빨리 바꿀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 상황은 사태를 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간다면 그때 여야의 협의체 같은 대화 협의체에 의협이 참여를 해라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참여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런 거를 과연 지금의 정부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헛발질 그만하고 의협이 제대로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보다는 의협에서 조금 나서서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한다. 예, 정부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의협이, 의료계가 정답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답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이 저희 마음과 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경험을 정말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이 여러 차례 심포지움 운영하고 하면서 그때 만나 뵀던 소비자 단체 분들과 안 되겠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 또 의료계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 이제 의료 소비자가 사실은 제일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이 의료보험을 내시는 이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해보자 하고 9월부터 매주 2~3시간씩 만났거든요. 이 소비자단체에서 이 사태 초기에 2,000명 늘려라,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내셨던 분들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 없구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의견과 그분들의 의견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더 나은 의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서 이제 출범을 하려고 하던 그 와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잠시 저희도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우리 의사회원 여러분이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것도 제가 의협회장에 출마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경험하기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의사들만이 아닌 다른 직역의 분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래서 다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들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다 모아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정부에게 이거 다 이렇게 해라 제안하는 것이 의협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마음과 의료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앞서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좀 하나로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조금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의견들도 분분합니다. 글쎄요,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2월에 나가시면서 내놓으신 7대 요구안, 8대 요구안, 학생들이 8대 요구안 다 동의해요. 저희가 하는 행보가 약간 달랐을 수는 있지만 가는 지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취하는 방법이 약간 달랐을 수는 있죠. 저는 그거를 다른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서울대 비대위가 사실은 다른 목소리 낸다고 비난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억울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은 직역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가 없죠, 사실은. 그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저는 그거 정부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계를 얘기할 때 그들이 한 목소리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도출해낼 수는 있죠. 다들 모여서 의견 교환해가지고 도출해야죠. 사실 그런 자리를 의협이 지금까지 만들어줬어야죠. 만들어줬습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회장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소통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반년, 그러니까 제가 처음 비대위 하기 전과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통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 20년 전에 어떤 발언을 했던 분이라면서 우리의 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집행부는 어떻게 꾸릴 예정이신지 좀 구상을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근 부회장님은 반드시 개원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모시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의협의 회무에 밝은 여러분들을 모셔서 그리고 지역과 1차 의료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으신 분들 수소문해가지고 모시고자 합니다. 그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도 사실은 창원에서 2차 기간에 계신 선생님과 긴 시간 토론하면서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얻었고요. 이런 귀한 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쓰겠습니다. 이때 만난 분들 그리고 의협의 활동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로 상임이사회를 꾸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구호가 나와야 되겠죠. 저의 구호는 함께하는 의협, 힘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서 정말 힘있는 의협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우리가 이끌어 나갑시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인터뷰 기호 2번 강희경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